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세계 최초로요? 세계 최초요. 때는 202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4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충격과 공포겠네요.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연구소로 매일 불같이 전화가 왔대요. 그랬겠네요.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산후조리원인데 저희 플라스틱 젖병 쓰는데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 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은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지에게 임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 주변으로 붙어서 뺑뺑뺑뺑 돌면은 그 원을 중심으로 여기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친구와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얘와 상관없이 주변부를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우스 사이에 친근함, 상호작용이 더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얼마나 많이 파묻냐 또 그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인데 부수를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이 더 많이 파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증했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박사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이 소화관에서 흡수가 안 되는 큰 것들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까진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남아 있느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디까지 남느냐 이 큰 문제인데 뇌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어릴 때는 자폐를 부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들고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거 치매나 파킨슨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5년에 발표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를 볼까요? 치매 환자 뇌 샘플에서 일반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플라스틱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서구권에서 상류층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때 무슨 스포츠가 뭐 말타기? 말타기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네, 활쏘기? 뭐. 네네. 말 타고 활쏘기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에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란 스포츠를 즐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당구 공을 만드는 소재가 너무 희귀해서 비쌌거든요. 뭘로 만들었는데요?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상아값이 금값처럼 치솟았거든요. 급기야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죠. 여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돼요.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해요, 이 사람. 하지만 초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주성분이 질산이라 충격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던 거죠. 아, 충격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 기사까지 났냐면 당구는 공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그 당구공 2개가 세게 부딪히면서 빵! 불꽃이 튀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총싸움이 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들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 하야트의 발명품이 당구공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발명품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선물이 된 겁니다. 뭐 영화 필름부터 LP판, 컴퓨터, 비행기, 인류 역사를 플라스틱이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플라스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0년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짧죠? 그럼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소재로 칭송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알고 싶다. 플라스틱에 쓰이는 결합들은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중 결합, 또 삼중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그 고분자 사슬이 고분자 사슬 안에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도 단일 결합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플라스틱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버티는 플라스틱이 뭐냐면 탄소에 불소가 붙어 있는 그 결합. 탄소 불소 결합은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팬에 코팅하는 테플론이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요. 그런 고분자 덩어리는 만약에 환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은 크게 2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주 많은 플라스틱들이 소위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부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녹말도 역시 물이 들어가서 효소가 자를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끼어들면서 플라스틱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의 가지푸르 산입니다. 이 높이만 해도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산인데요.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왜요?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일단 진동하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가스. 자연 발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물질, 침출수까지 인간이 맘 편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만든 비극 그 자체인 거죠.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이고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그 섬 저도 알아요. GPGP 섬 맞죠? 예, 정확히는 이제 북태평양의 동쪽 편에 있는데 대한민국 면적이 한 16배 정도로 큰 해역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쓰레기 수렴지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무려 99%가 플라스틱이에요. 와.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이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개념의 환경 오염 문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2015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거 뭐지? 봐봐. 저거 뭐야? 연기한다. 네, 뭔데요? 태평양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생물학자 네. 네이선 로빈슨 연구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올리브 바다 거북. 그런데 거북이의 왼쪽 콧구멍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에 꽂혀 있는 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아, 너무 싫다. 야, 이대로는 숨쉬기 자체가 어렵겠는데? 그냥 우리가 빼줘야 되겠는데? 빨대를 뽑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8분. 아, 총 길이가 무려 12cm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에 빨대가 박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무심코 편안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해양 생명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 같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10년에서 최대 이제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 비닐봉지는 20년, 뭐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80년, 펫병은 450년, 이제 낚싯줄은 낚싯줄. 600년이나 갑니다. 진짜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생물에 노출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을 경우 보통 그 생물체 내에서 농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생물은 그 다음 영양 단계인 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영양 전이를 통해서 생물 확장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여과 섭식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생물은 먹이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주로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인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조류들을 섭식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물벼룩이 과다하게 많이 섭취가 될 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를 섭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장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물벼룩을 분해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있는지 카운팅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야. 이 초록색이. 한 1000개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위 장우를 통해서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장 내에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네.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거는 양이다, 크기다, 모양이다. 양? 이건 당연히 양 아닐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영상도 미세 플라스틱 먹고 완전히 이렇게 배에 꽉 찬 물버릇 이런 거 봤잖아요. 당연히 크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둘 다 하지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뭐요?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도 통과할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파편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특성 때문에 조직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섬유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체내에 좀 더 오래 잔류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표면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 물질이 좀 더 용이하게 용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요인에 따라서 독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된 그런 영향 연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흉기를 썼냐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나 사인 이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이 달라진다. 그러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무서운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이미 무서운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라는 화학 물질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제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화학 독성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흡착하고 심지어 병원균까지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독성 셔틀이 되는 거죠. 트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있는 트로이 목마.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섬뜩한데요.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상큼하고 저도 맛있고.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습니다. 네,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꼭 드시는 게 과일이잖아요. 사과.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사과하면 비타민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뭐 당근, 채소, 다양한 과일에서도 발견됐던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과 속으로 왜 들어갔을까? 결국은 아까 언급했던 토양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년에서 수십 년 자라는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체 안에 거기 있는 과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 받아올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시켰어요. 어머나.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배달 시켰어요. 역시 센스가.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맞아요. 이야. 짠. 중국 요리 시키신 것 같고요. 와. 잠깐만요.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왔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세볼까요, 몇 개인지? 메인 3개, 밥, 둘, 넷, 여섯, 여덟, 18개. 무려 18개. 2인분에. 예. 너무 많은데?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음식을 시킨 건지 플라스틱을 시키고 음식이 서비스로 온 건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두 분 혹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꽤 높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보고된 수치는 86%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86%라는 숫자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과 실제 재활용률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86%고요. 분리수거율은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20%, 30% 수준이고 EU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6%는) 왜곡된 정의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재활용률 97%라고 하면서 우린 웨이스트 제로를 추구한다라고 한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재활용의 3%가 비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역산을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의 기준에 문제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덜 쓰는 것이고 더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사회에서 잘 이어지는 사회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건 참 달콤한 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죄책감은 줄게 해주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어로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3단계 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리듀스, 줄이기.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기. 세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은 세 번째 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더해서 리싱킹, 제거하기, 리퓨즈, 거절하기. 이거 안 쓰겠다는 거죠. 리페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고, 리기프트는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처럼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고 지혜로운 단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이 가세요? 저는 몇 가지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리싱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건 사기 전에 고민 많이 하면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안 사게 될 수도 있고. 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렇죠. 수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겠죠.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홍유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플라스틱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쓰면은 한 2-3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좀 나누는 거죠. 7일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누리고 7일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보는 거죠. 극과 극 체험. 맞아요. 먼저 마음껏 누리는 7일 볼까요? 2일차 아침입니다.
극가각 체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실을 가보니까 제가 혼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간식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긴 한데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플라스틱 뚜껑에 이렇게 넣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여분으로 좀 더 많이 놨어요. 저는 지금 일이 끝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키우는 데에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똥 봉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물 한 병만 사가겠습니다.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기 좀 아까워서 포장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머리 씻게도 플라스틱이에요. 세수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저,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한 번 더 폼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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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클렌저. 저분이 플라스틱 하루에 2개 쓰셨다는 그분 맞아요? 요요 온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진짜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줄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데요? 뭘까요? 바로 플라스틱 시스템이에요. 플라스틱 시스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세상에 참 귀여운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소품들에 항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참는 것도 이번 플라스틱 캠페인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카페에 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데여서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한번 찾아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포장 될까요? 여기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다이용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전에는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또 안 가지고 와요? 전에는 갖고 오면 더 주거든요. 아무래도 용기를 안 갖고 안 쓰니까 가져오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많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2글자만 주는데 지금 3글자도 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일주일이니까 물티슈도 잠시 봉인하고 있습니다. 행주를 가져올게요. 일단 저 일회용품을 쓸 뻔해서 그냥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아줬고요. 제가 친구한테 이걸 얻어왔어요. 천연 수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평소에 플라스틱 그 수세미로 쓸 때랑 똑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써보고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에 옆에 무게랑 어떤 뭐 제품을 담았는지 작성해 오시면은 이걸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사장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로 웨이스트샵 가서 사온 기물을 이용해서 세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당기지도 않고 촉촉한 것 같아요. 수세미 맞춰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그래도 디톡스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특히 유나 씨의 의지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거 저도 승부욕이 좀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한번 해보고 싶죠, 도전. 네, 네. 베트남 할까요? 챌린지. 너무 좋아요.